냄새나는 더러운 절름발이가 왜 여기 있어? 당장 꺼져! 소라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구석의 절름발이 노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낡은 회중시계를 꼭 쥔 채 절뚝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귀를 비비는 손짓, 시계를 두드리는 버릇, 손가락의 흉터. 10년 전 폭우 속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사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박 여사가 웃음과 행복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월의 햇살이 호텔 로비 통유리를 가득 채우던 오후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5성급 호텔은 오늘 특별한 행사로 분주했습니다. 바로 한경호 재단의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였죠. 로비 중앙에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흰색 장미와 금빛 리본으로 장식된 리셉션. 데스크 옆으로는 턱시도를 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한경호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이라고 적힌 황금빛 현수막이 천장까지 드리워져 있었죠. 지아는 입구 근처에 서서 행사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이날만 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오늘은 아버지의 62번째 생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편 회전문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낡고 해진 회색 재킷을 걸친 노인 한 명이 절뚝거리며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기름때가 얼룩덜룩 묻어 있었어요. 바지는 무릎 부분이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난 운동화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주름진 피부가 드러났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손톱은 시커멓게 때가 껴 있었습니다. 노인은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오른발을 짧게 딛고 왼발을 끌듯이 질질 끄는 그 걸음걸이는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등은 구부정했고 왼손은 제대로 펴지지 않은 채 구부러져 있었어요.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객 몇몇이 노인을 보고는 코를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죠. 노인은 로비 소파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러다 실수로 종이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소라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한 핑크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발밑으로 노인이 흘린 지저분한 종이 조각이 날아왔어요. 종이에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그게 소라의 드레스 자락에 닿았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소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고함을 질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더러운 쓰레기를 흘리고 다녀요? 절름발이 주제에 왜 이런 고급 호텔에 기어들어와서 내 드레스를 더럽히는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어요. 소라는 드레스 자락을 들어 보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만데? 당신 같은 절름발이는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옷이라고. 발도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왜 여길 더럽히고 다녀?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움츠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종이들을 주우려 했지만 왼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애를 먹었죠. 만지지도 마요. 그 더러운 손으로 여길 더 더럽힐 생각이야? 보안, 보안은 어디 있어? 당장 이 사람 내보내요. 지안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노인에게 다가가던 지안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옳게, 잠깐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듣지 않았어요. 형님은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되잖아요. 지안은 노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지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로 올라갔어요.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살짝 잡더니 부드럽게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정확히 3번을 돌리는 그 습관.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긴장하거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지안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아빠, 왜 귀를 만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습관이야. 아빠가 뭔가 긴장되거나 고민할 때 나오는 버릇이지.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세상에 귀를 비비는 사람이 한둘이야. 지아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하는 맑은 금속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낡은 은색 회중시계였어요. 케이스는 곳곳이 긁혀 있었고 체인은 중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시계를 알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그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하트 지안 2003. 지안의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시계는 지안이 23살 생일에 아버지께 선물한 그 시계였습니다. 아빠,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멋진 시계 선물할게요. 하며 건넸던 그 시계.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죠. 지안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도 지안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죠. 하지만 주머니는 비어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 노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노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으로 올라갔어요. 주먹을 가볍게 쥐더니 가슴 주머니를 톡, 톡, 톡 3번 두드렸습니다. 지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동작, 이 습관까지도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회중시계를 확인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가슴을 3번 두드려 시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시곤 했죠. 아버지, 지안의 입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안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때가 묻은 그 손. 하지만 지안의 눈은 그 손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 바로 그곳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길이 1cm 정도의 하얀 흉터. 아버지가 30살 때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다가 다치셨던 그 흉터였습니다. 어렸을 적 지아는 그 흉터를 만지며 물었었죠. 아빠, 이거 아팠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아빠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지. 지안이는 조심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모두 죽었다고 말했지만 지아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뛰어가서 확인했죠.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혼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틀림없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안을 안아주시던 아버지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끌어안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와락 안기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시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안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이 지안의 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꼭 어린 지안을 재울 때 그랬던 것처럼요. 지안은 더욱 세게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냄새는 변했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지아는 회중시계를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시계 뒷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 촉촉한 것이 맺히기 시작했죠. 노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초라한 노인과 그를 껴안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고급 벤츠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어요. 아버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지아는 아버지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거실에서 어머니 명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안을 보고 미소를 짓다가 그 옆에 노인을 발견했어요.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컹거렸죠. 지안아, 누구시니?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말에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노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세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피하며 지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명희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여보, 절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천천히 회복하셔야 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손을 내렸어요.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오랜만에 집에 오셨으니 놀라실 수도 있고.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방을 준비할게요. 바로 그때 정원 쪽에서 정원사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지가위가 들려 있었어요. 현수는 노인을 보고 놀랐는지 전지가위를 떨어뜨리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현수를 보자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지안의 팔을 꽉 붙잡았죠. 명희가 그 모습을 보고 현수에게 손짓했어요. 현수 씨, 오늘은 일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집안이 좀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사모님.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정원사 숙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지안과 남편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편히 쉬셔야죠. 지안은 아버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가 앞장서서 2층으로 안내했어요. 예전 방은 서재로 바뀌었어요. 객실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면 제 방에 같이 계실래요?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적응하시는 중이에요. 조용한 객실이 좋을 것 같아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재 옆 객실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제일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어요. 제가 금방 침구 정리할게요. 명희는 재빨리 침대를 정리하고 새 이불을 깔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수건도 꺼내놨어요. 지아는 아버지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편한 옷 가져올게요. 명희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신발을 벗겨드렸어요. 아버지의 발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왼쪽 발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명희가 남편의 옛 옷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부드러운 면 셔츠와 바지였어요. 이거 입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명희를 보지 않았어요. 지안이 옷을 받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주방에 일일이 지시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여보가 갈비찜을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명희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동생 도윤과 올케 소라도 식탁에 앉았어요. 도윤은 신기한 듯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믿기지 않네요. DNA 검사도 할 거야. 하지만 확실해.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소라는 노인을 보더니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이 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뭔가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좀 전에 시아버님에게 자신이 절름발이라고 소리쳤던 일이 생생히 기억났기 때문이죠. 명희는 남편 옆에 앉아 음식을 떠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음식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희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이 드셔야 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제 집에 오셨으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지안이 어머니를 대신해 음식을 떠주자 그제야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시누이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물컵을 들려다 손이 미끄러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소라가 황급히 냅킨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명희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소라야, 괜찮아. 긴장하지 마. 하지만 소라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도윤도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명희는 직접 과일까지 깎아왔습니다. 사과 좋아하셨잖아요. 드세요. 명희가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 남편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는 사과를 보더니 천천히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그래요, 많이 드세요. 이제 집이니까 편히 계시면 돼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명희도 따라와서 문가에 섰습니다. 지아나, 내가 오늘 밤 간병할게. 내가 돌보느라 피곤했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도 명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머니도 놀라셔서 피곤하실 거예요. 푹 쉬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명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집이에요. 안전해요. 아버지가 천천히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리더니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지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지안은 아버지를 재운 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원사 현수의 반응과 아버지가 현수를 보고 두려워하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복도 카메라를 켜두었습니다. 한밤중 화면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정원사 현수였어요. 그는 아버지 방 복도를 지나가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에 가까이 다가갔죠. 지아는 볼륨을 올렸습니다. 현수가 문틈으로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밤중에 정원사가 왜 아버지 방 앞에 있었을까요?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버지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몸에 휘감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안이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약속드려요.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버지는 지안의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안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신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 방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어요.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서 아침 햇살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잠이었어요.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 옆 탁자로 다가갔어요. 탁자 위에는 물컵과 함께 하얀 약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치매 안정제 마이너스 아침 저녁 1회 일정. 지아는 약봉투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도 없고 의사 이름도 없었어요. 약국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쓴 글씨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어요.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안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약봉투 안의 알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얀색 원형 알약이었습니다. 한쪽 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알약 식별 앱을 실행했습니다. 카메라로 알약을 비추자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덜덜 떨렸어요. 졸피뎀 마이너스 수면 유도제. 치매 안정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강한 효과를 가진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지아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런 약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아는 약봉투를 꼭 쥔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지안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지안아? 얼굴이 안 좋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안은 약봉투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아버지 약이잖아. 의사가 처방해 준 거야. 어느 병원이요? 어느 의사가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아버지 건강을 위해 먹이는 건데. 이건 치매 안정제가 아니에요. 수면제예요. 졸피뎀이라고요. 지안이 말을 마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환한 표정으로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의사야? 약사야? 어디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니? 약 식별 앱으로 확인했어요. 이건 분명 수면 유도제예요. 왜 아버지한테 이런 약을 먹이세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가 밤에 돌아다니시면 어쩌려고, 넘어지시면 어쩌고, 그래서 편히 주무시라고 드리는 거야. 그럼 병원에 가서 제대로 처방받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름도 없는 약을.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는 지안에게서 약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돌봐본 적이나 있어? 10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고 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 옆에 있는 작은 서재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아버지 방과 서재 사이의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 오는 산길,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꼬대였어요. 지아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열렸어. 왜 나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 돼. 명희야. 제발. 어머니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아파. 다리가 기억이 아버지의 말은 끊어졌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비 오는 산길. 문이 열렸다. 명이 떨어졌다. 다리. 기억. 펜을 쥔 지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아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 때문이었겠죠. 지아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낼게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다신 아무도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메모장에 적힌 단어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산길, 문, 떨어졌다, 다리. 이 조각난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왜 1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지아는 메모장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지아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와 정원사의 눈길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도의 불을 모두 끄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책장, 낡은 옷장.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지아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뒷면이 이상했습니다. 먼지가 닦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액자들은 모두 먼지투성이인데 유독 이 액자만 깨끗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액자를 뒤집자 작은 테이프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은빛 열쇠. 지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쇠를 떼어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뭘 여는 열쇠지?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옷장의 자물쇠?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랍?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방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때 시선이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1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곳. 지아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 무거운 나무 책상, 가죽 의자.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전등을 책상 밑으로 비췄습니다.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손을 뻗어 책상 밑을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그걸 끌어당겼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금고였습니다.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회색 금고.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금고 앞면에 열쇠 구멍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자리 비밀번호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4자리 숫자.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어머니의 생일, 자신의 생일. 손가락이 다이얼 위에서 멈췄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영영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아버지라면 뭘 비밀번호로 쓰셨을까? 지아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달력. 6월 페이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6월 23일.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날. 매년 그날이면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0623.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0, 6, 2, 3.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지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금고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전등을 안쪽으로 비췄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눈, 부드러운 미소.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미란과 함께. 지아는 사진 아래 접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미란에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선택해야 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경호. 편지를 읽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 낯설면서도 아팠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고 안에서 또 다른 사진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여는 지안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엔 어머니와 정원사 현수가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 지안의 손에서 사진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원사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을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지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지만 이번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마치 분노와 절망 속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오늘 모든 걸 알았다. 명희와 현수의 관계를, 10년이 넘도록 나를 속여왔다는 것을, 내가 믿었던 아내가,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다.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도윤이. DNA 검사 결과가 이 금고 안에 있다. 도윤은 내 친자가 아니다. 현수의 아들이다. 지아나,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너만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미안하다, 지아나.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가 지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동생이 아니라고.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서류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가 나왔어요. DNA 친자 검사 결과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검사 의뢰인 한경호, 피검사자 1 한경호, 피검사자 2 한도윤, 결과 친자 관계 확률 0%,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님. 지아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겪었을 배신감과 고통이 느껴졌어요. 믿었던 아내의 불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버지.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금고 속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검사 결과서, 모든 게 증거였어요. 어머니와 정원사가 저지른 배신의 증거. 박미란. 지아는 첫 번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아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도 그녀에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미란 씨를 찾아야 해.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금고를 다시 닫고 서재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지안의 뒷모습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꼭요.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껴안고 집을 나섰어요. 요양원을 향해서. 지아는 금고 속 서류들을 가방에 넣은 채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푸른 소나무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박미란 씨 계신가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하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저 한경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자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금고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금고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긴 이야기예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엔 10년 묵은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이 요양원에 기억을 잃은 남자분이 실려왔었죠.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수척하고 다리는 심하게 저렸고 눈빛마저 흐릿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회중시계를 두드리는 걸 봤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지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자기가 누군지도요. 날 봐도 알아보지 못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꼬대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비 오는 산길 문이 열렸어. 떨어진다.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분을 버렸다는 걸. 10년 전 2015년 6월 2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산길에서 문이 열렸고 경호는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무 뿌리에 다리가 걸리면서 뼈가 부러졌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새벽녘 등산객이 그를 발견했을 땐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10시간의 수술 끝에 살아났지만 왼쪽 다리는 절름발이가 됐고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는 푸른 소나무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전 그분만 돌봤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세수시켜드리고 직접 끓인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렸죠. 처음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손이 너무 떨리셔서요. 전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리 재활도 제가 도왔어요. 처음엔 1미터도 못 걸으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느려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그분의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가요. 우린 시간이 많아요라고 했죠. 미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10미터를 걸으셨어요. 2년째엔 지팡이 없이도 걸으셨고요. 3년째 되던 해엔 혼자서 식사도 하시고 책도 읽으셨어요. 4년째엔 미란 씨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더니 5년째엔 제 손을 잡으시며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하셨어요. 밤마다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라고 매일 말씀드렸죠. 악몽에서 깨어 소리치실 때마다 달려가서 손을 잡아드렸고요. 겨울엔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여름엔 시원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어요. 지아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7년쯤 됐을 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경호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단어도요. 며칠 뒤엔 지안, 도윤이라는 이름도 떠올리셨어요. 미란의 눈빛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오락가락했어요. 어떤 날은 모든 걸 기억하시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엔 또 까먹으시곤 했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제 이름이 뭐였죠?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요 몇 달 사이엔 기억이 많이 돌아오셨어요. 가족 얼굴도 선명하게 떠올리시고 회사 일도 기억하시고요. 어떤 날은 지안이가 건축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지금쯤 졸업했겠지?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지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양복을 꺼내 입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회사에 다녀올게요. 오늘 창립 기념일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전 깜짝 놀라서 붙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미란 씨.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10년 동안 절 돌봐주셔서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 문을 나가셨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가에 서서 그분의 뒷모습을 봤죠. 절뚝거리며 걸어가시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흘째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병원마다 찾아다녔어요. 오늘도 찾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죠.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불륜 사진들, 아버지의 편지, DNA 검사 결과서를 하나씩 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미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희와 현수가 껴안고 있는 사진들, 절망에 찬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도윤의 DNA 검사 결과서. 이게 이런. 미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불륜도 동생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산길에서 버린 거였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호 씨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두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묵은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아버지를 찾아요. 지안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찾아드려야죠. 10년 동안 그분을 돌봤는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침 햇살이 복도를 따라 흘러들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야 할 작은 소리들, 회중시계를 두드리는 소리나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늘 베개 밑에 두던 회중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회색 가디건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신던 갈색 구두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안이 거실로 내려가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지가 안 보여요. 방에 안 계세요. 어머니는 신문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놀람이 번졌습니다. 뭐,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방에도 화장실에도 안 계세요. 어머니는 서둘러 아버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안이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안 계시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 떨림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혹시 산책 나가신 건 아닐까? 정원에라도. 신발이 다 있어요. 가디건도 그대로고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을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주방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리모컨을 더듬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빨리 감기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6시, 7시, 아무도 현관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시 10분 화면에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정원사 현수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방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분쯤 뒤 현수가 아버지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현수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소라의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현수가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소라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현수가 뒷좌석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8시 15분. 지금으로부터 3시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안이 화면을 가리키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현수가 왜 아버지를? 올케 차예요. 올케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소라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올케, 문 열어.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올케, 아버지 어디 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올케. 지안이 다가가자 소라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아버지 어디 있어? CCTV에 다 나왔어. 조연수 씨가 아버지를 올케 차에 태우는 거. 소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버렸어?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뭘 몰라? 올케가 운전했잖아. 소라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소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말해줘.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누가 시켰어?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아는 침대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 잊지 마. 현수가 모시고 내려갈 거야. 넌 운전만 해. 내가 시킨 곳에 모셔다 드려. 끝나면 연락해.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자를 넘겼습니다. 약속 지켜. 그럼 전 재산의 3분의 1은 내 거야. 도윤이는 모르게 해. 내가 말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지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도 하기 싫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조연수 씨가 아침에 아버님을 모시고 왔을 때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산에서 밀어버릴 거라고. 지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살리 폐공장 근처에. 소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엿들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안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어머니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버지 찾으러요.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지아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10년 전에 끝났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재단만 챙기고 집은 돌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여자 박미정만 그리워했어. 그래서 버린 거야. 2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지아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집어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꼭 찾을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아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구살리까지는 40분. 아버지는 혼자 그곳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아는 더 힘껏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아는 외곽도로를 달렸습니다. 소라가 아버지를 내려줬다는 그 길.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헤드라이트만 켜고 달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쉬도록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추운 밤에 절름발이인 아버지가 어디로 갔을까? 혹시 다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내리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박미란. 요양원에서 받았던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지안입니다. 요양원에서 뵀던.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지안은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 계속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것, 도와달라는 것. 지금 어디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구살리 폐공장 근처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실종 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안은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상황을 듣고 즉시 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뒤 경찰차 2대와 미란의 낡은 소형차가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 아버지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실종자 특징 말씀해 주시겠어요? 62세, 키는 170cm 정도, 왼쪽 다리를 절어요.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회중시계를 항상 들고 다녀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익숙한 곳으로 가려는 습관이 있죠. 회사나 예전에 계셨던 요양원 근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본사와 요양원 쪽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두 분은 차량으로 시내 쪽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지안과 미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란이 운전대를 잡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요. 지안이 재단 건물 앞 공원을 가리켰습니다. 벤치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란이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가자 벤치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호였습니다. 그는 회중시계를 두드리며 멍하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안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경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새벽 밤 공기를 맞으며 여기 있었던 겁니다. 출근 해야 하는데.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안 가도 돼요. 쉬셔야 해요. 미란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경호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갈게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그분은 거기가 편안해 하세요. 지안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꼭 봐야 할 것들이요. 세 사람은 미란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호는 뒷좌석에서 지안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경호를 맞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담요를 덮자 경호는 편안한 표정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미란이 지안을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음기 세대와 두툼한 봉투,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미라는 녹음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경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기억이 조금 돌아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비 오는 밤이었어요. 명희가 옆에 있었고 현수가 차를 몰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녹음했어요. 처음엔 단어 몇 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이 됐죠. 전 그걸 다 기록했어요. 미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필기체로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2일 산길이라고 말씀하심. 문이 열렸다고 반복. 2016년 3월 5일 명의 현수 이름을 언급. 배신이라고 울먹이심. 2019년 9월 23일 회사 돈, 통장 숨겨뒀다고 말씀하심. 지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미라는 10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든 걸 기록했던 겁니다. 통장은 여기 있어요.
미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 4권과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와 현수 명의로 된 계좌들, 10년 동안 조금씩 빠져나간 재단 자금의 흔적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달 1,0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합계가 12억이 넘어요. 미란이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그분이 사고 전에 이 통장들을 숨겨뒀어요. 은행 대여금고예요. 열쇠는 제게 맡기셨죠. 제가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왜 이제서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분 가족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분이 또 버려졌잖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두 여인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지안은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2번째 파일, 3번째 파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산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현수가 날 때렸어요. 입 닥치라고. 명희는 울었어요. 하지만 날 안 도와줬어요. 43개의 파일을 다 듣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기죄, 횡령죄, 폭행죄까지 다 해당돼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증인으로 나설게요. 10년 동안 본 것, 들은 것 다 증언할게요. 며느리 소라도 불러야 해요. 2번째 유기권도 있으니까요. 지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미란이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안은 심호흡을 하고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는 동안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아버지의 방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아버지.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어머니와 현수의 불륜 사진들, 미란이 건넨 녹음 파일과 위조 통장과사본, 소라가 울먹이며 적어준 진술서, 그리고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수면 유도제 봉투까지 하나하나 투명 파일에 넣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정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지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절뚝이는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떨던 그 손이 떠올랐죠. 지안은 이를 악물고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안은 책상 너머 형사에게 증거 뭉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를 2번이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 형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였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 비 오는 산길에서 그들이 날 밀었어. 지안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사흘 뒤 경찰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형사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원사 현수는 뒷마당에서 도구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서명혜 씨, 조연수 씨, 한경호 씨 유기 및 상해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형사가 내민 영장을 보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아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어머니와 현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10년 전 요양원 입소 기록,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비밀 통장, 그리고 현수가 구입한 수면 유도제 내역 가리고 불륜 사진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어머니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현수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집을 빠져나가 차에 올라탔죠. 하지만 빗길을 달리던 차는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일그러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현수는 병원 침대에서 수갑을 찬 채 깨어났습니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죠. 형사는 그의 침대 옆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연수 씨 체포합니다. 한편 조사실에 남은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형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날 먼저 버렸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옛날 여자를 잊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아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 지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지아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고 그 옆에 현수는 깁스 한 발을 하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서명희와 조연수는 10년 전 피해자 한경호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산길에서 고의로 유기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비 오는 밤 산길에서 혼자 떨어졌을 그 순간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 1번, 피고인 서명희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입니다.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부터 재단 자금이 이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떴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명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증거 2번, 조연수가 구입한 수면 유도제 구입 내역입니다. 치매 안정제라 속였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변호인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렸어. 밀려났어. 명희,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버림받았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요. 박미란이요. 절 먼저 배신했어요. 도윤이는 그 사람 친자식도 아니에요. 현수와 제가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동생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안이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누나,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지아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겁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서명희, 유기치상, 문서위조, 재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명희의 몸이 푹 꺾였습니다. 피고인 조연수, 공동 유기치상, 협박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현수는 그대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이 파하고 지아는 도윤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누나, 난 누구야?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지아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피는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는 널 아들로 키우셨어. 그게 진짜야. 하지만 소라도 알고 있었던 거야. 소라가 어머니를 도왔잖아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왜 나만 몰랐을까요? 왜 나만? 지아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우린 진실로 살아야 해. 거짓으로 쌓아 올린 건 결국 무너지잖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은 누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야. 우린 아버지를 다시 찾았어. 그걸로 충분해.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명희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의 선고가 끝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마당에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쟁반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경호는 마당 평상에 앉아 회중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시계 뚜껑에 새겨진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아빠 하트 지안, 2003년. 그는 천천히 시계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예전의 습관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거실 소파에는 도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도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도윤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던 경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어머니 명희가 정원사 현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아내 소라까지 그 배신의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까지요. 지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그녀의 가슴도 저려왔습니다. 도윤아. 지안이 조용히 불렀지만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난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봐요? 나 때문에 내 핏줄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동생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누나, 난 그 사람들의 피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소라는 그 일을 도왔고, 난 그런 사람들의.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아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가 천천히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왼쪽 귀를 가볍게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도윤의 떨리는 어깨를 본 경호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도윤아. 경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은 그렇게 부르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렇게 부를 자격이. 도윤아. 경호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도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경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넌 이렇게 작았어. 경호는 두 손으로 작은 크기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뗄 때, 학교 입학식에 손잡고 갔을 때 그 시간들이 거짓이었을까? 도윤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경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도윤아.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경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진정되자 네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란이 다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경호는 미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미란이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 이모님 고마워요.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다시 경호 씨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경호가 미란을 바라보는 눈빛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미란 이모님,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셔야 해요. 경호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자. 마당 한쪽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회중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었죠. 이제 그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탐욕으로 무너졌던 가족이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삶과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박 여사가 응원합니다.